클레오파트라의 인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은 조금 그 논란이 좀 덜했는데 이집트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클레오파트라를 일반적인 의미의 그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 여성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한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북의 쪽으로는 분명히 저쪽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계 쪽인데 혼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근친혼 말씀이시죠? 예. 혼혈이 중간중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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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보다 허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무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도입니다. 썬킴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썬킴님이 날라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모론. 음모론? 썬킴님 음모론 정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거든. 그럼 정말 근데 난 UFO가 있다고 믿는데 어쩌라고. UFO 얘기는요 최근에 직접 나와서 증언하신 분 이야기 정말 전 세계적으로 UFO는 유명하잖아요. 있어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확인이 안 된 거지 있긴 있어요. 그분은 근데 진짜예요? 이번에 그 증언하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언 나오셔서 근무하신 분의 이야기니까 진짜 아니에요? 글쎄요. 항상 음모론은 글쎄요. 점점점 퀘션 마크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집단이나 개인이 비밀리에 무엇인가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설명을 적용을 한다면 그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신 분도 사실은 무엇인가 다른 모종의 음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역사적 기록으로도 이러한 음모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모론이랑 음모는 사실 다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있어요. 아 이건 진짜죠? 네. 그런 음모가 있었다. 말하는 음모는 이제 컨스피러시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마릴린 먼로는 로버트 케네디가 죽였다라든가 아니면 존 F 케네디는 리하비 오스왈드가 죽인 게 아니다. CIA가 죽였다. 이런 게 이제 음모론이죠.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건 음모론이고. 그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사실 아닐까요? 근데 머스크가 그 얘기 트위터에 했다가 그 이집트 정부에서 머스크를 초대했어요. 네가 와서 직접 봐라. 근데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걸까요? 모르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딸 이름 짓는 거 봐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딸 이름 어떻게 발음하라고. 음모론인데 이게 실제로 밝혀져 버린 사건들도 꽤나 있잖아요. 밝혀지기 직전까지 간 건 몇 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류가 달에 간 적이 없다라는 게 대표적인 컨스피러시였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과학적으로는 오류가 있었다. 인데 특히 이제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워렌 청문회에서 8,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영화 또 올리버 스톤이 또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밝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다든지라고 했던 것들은 음모론이 아닌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진 사실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요? 전쟁광이잖아요. 예? 제가 굳이 지금 한미 수교 70주년인 이 해에 그걸 입으로 꺼내긴 좀 그렇고요. 역사상으로 보면 정말 막 이런 거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정말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도 꽤나 많지 않나요?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음모론을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접근 안 하죠. 출입 금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논문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음모론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은 당연히 외계인이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물론 이제 외계인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100% 확신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학자들은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학자들은 그 음모론이 탄생한 바탕, 밑바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피라미드 관련한 그런 음모론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는 약간 인종차별적인 어떤 의식이 좀 깔려 있어요. 서구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봤어요. 너무나 엄청나요. 근데 이집트 그 당시 갔을 때의 이집트인들은 우리보다 얘네들 좀 못한데? 근데 얘네들의 조상이 이런 위대한 것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어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은 뭔가 다른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되는 것들이 외계인 혹은 초고대 문명, 뭐 예컨대 남극 대륙에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문명이 있었고, 이 문명이 이제 몰락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와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나쁘다. 이집트 너희들은 이런 거 원래 못 만들어. 애당초에.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던 애들이라면 니네들이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집트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웃긴 얘기 아니야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걸. 초대했다며 이집트 정부가. 관광부 장관이 당시에 되게 유머러스하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뭐 직접 와서 보세요. 초대할게요. 이렇게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발끈한 이집트 정부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 그래야지 뭐 기사가 팔리니까요. 클릭할 거 아니니까. 제가 사실 음모론 얘기를 딱 했는데 역시나 역사학자 분들이시니만큼 안 끌려오세요.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알루미늄들이야 안 오셔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예. 스위스 작가가 가가지고 예. 어떤 노인이 엑스레이와 감정서까지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팔려고 했답니다. 자기 손가락? 미라된 손가락. 미라. 근데 무려 38cm짜리. 물에 많이 불렸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거를 크기를 추정해 보니까 한 5m가 되는 거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비싼 가격을 부르니까 안 사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걸 사올 걸 굉장히 후회를 했대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이 있는데 그 중에 벽화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벽화가 많잖아요. 이집트에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크기가 굉장히 일정하게 자세하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 다른 크기의 키 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명히 다른 인종,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인족이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이집트에만 살았을까요,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그 손가락 사례를 저도 알고 있는데 사진으로만 있어요. 실물이 없어요. 조악한 사진으로만 남겨져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 어떤 이제 스케일 차원에서 아마 명함을 하나 넣어가지고 손가락의 크기를 좀 알 수 있게끔 찍어놓은 사진이 딱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말씀하신 그 스위스 분인가요? 네네, 뭐 스위스 예, 아무튼 유럽 네네. 분이었는데 그분의 증거만 있어요. 사실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대 유적이 발달했었던 곳에 가시면 소위 말하는 그런 사기꾼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거다. 지금도 이집트 가시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공자니까 딱 보면 이거는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는 레플리카인데 막 흙 묻혀가지고 이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계속 이어받아서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시는 경우들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 이런 손가락에 정도된 분들 같으면 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90년대 초반에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한국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뭐 이렇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그 사업자분들한테 이거 되게 오래된 거다 뭐 이러면서 팔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슷한 게 요즘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아마추어 학자죠. 이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은데 메카가 지금 메카 거기가 아니다. 어디에 그럼요? 페트라다. 지금 페트라가 메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초대 이슬람의 기록이 다 잘못됐다. 그래서 다 숨기기 위해서 한 거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저도 이제 클릭해서 들어봤죠. 그럴싸하긴 해요. 증거가 되는 게 이제 이게 또 요즘은 과학으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모스크는 딱 지으면 항상 메카 쪽을 향하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 지은 모스크들을 다 보니까 방향이 일정하게 페트라더라. 그건 맞나요? 참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 천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일방적으로 페트라라고 기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그래 맞아 방향이 그거야 그러면 야 무슬림들이 이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되는 무슬림들이 거예요. 가만 놔두나요, 그분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굉장히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란이라는 이름이요, 국가 이름이요,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이라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아인이라는 게 독일인들이 게르만족 그 얘기하는 게 아리아인이잖아요. 중동의 국가인 이란이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리안을 히틀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게 우리는 아리아인의 순수 혈통 막 이게 사실은 게르만이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인도 산맥을 넘어서 들어온 것이 이제 아리아인들이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아리안이라는 말을 히틀러가 갖다 쓰면서 완전히 개망해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히틀러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괜히 이래가지고 아니 히틀러는 나쁜 놈이에요. 아니. 히틀러 미친놈 맞다. 표현이 네. 그런데 히틀러가 못된 게 얘네들이 말하는 아리안에는 진짜 이란 사람은 안 들어가요.
이란 제외한 지네들이라는 건데 사실 아리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페르시아 쐐기 문자를 읽어보면 아르야예요. 아르야. 그리고 이 아르야가 고귀한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게 음모론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게 떴을 때. 이란이 아리아인의 나라는 게 이란이 아리아인의 나라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뭔가 연결고리가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거 찾으면서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면 아르야인데요. 아르야. 이게 쐐기 문자에서 우리가 그 해독을 한 겁니다. 아르야가. 그럼 이게 누구냐면은요. 지금의 카프카스 산맥 그 근처에서 코카서스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다 코카서스, 화이트 코케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지금의 인도 유럽어를 쓰는 무리가 한쪽은 유럽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이란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한쪽은 더 들어가는 게 인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고대 인도와 고대 이란은 언어가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르야라는 말을 인도 이란에서는 고귀한, 고상한 이런 뜻으로 쓰였고 인도에서는 그게 계급 용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건대 이란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원주민들을 만나서 정복한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쪽은 정복했기 때문에 계급 용어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 아리아에서 나온 게 이란이에요. 이란이라는 말이 아르야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를 이란 사람들은 쭉 이란어 개통 쓰는 사람들 이 말을 써왔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리스 애들이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람에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아리아인데 이란인데 밖에서 페르시아라고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제 1935년에 이란의 샤가 혁명으로 쫓겨난 왕의 아버지, 야 이거 우리가 왜 자꾸 우리를 페르시아라고 부르느냐, 이란어로 부르자고 하자고 하면서 국호를 이란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야, 우리는 이란이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들한테도 우리를 이란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 인식에 단절이 생기는 거죠. 밖에서는 다 페르시아라고 불러왔는데 갑자기 이란은 또 뭐냐 이렇게 되니까 1959년에 야르샤테르라는 위대한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란이라고 쓰고요, 밖에서 우리를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건 내버려 두십시다. 이거를 자꾸만 이란어로 바꾸면 이란과 페르시아를 다른 거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지금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언어가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페르시아나 이란이나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란인들은 현재 그 페르시아라는 표현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나요? 부정적으로 보나요?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페르시아 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페르시아 왕자면 와 그렇죠. 이란 하면은 뭔가 막 폭탄 던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이 가져요. 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미지 문제인데, 근데 이란에서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페르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 이란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의 반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서는 자꾸만 페르시아를 과거를 띄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죠. 아리아인의 나라가 이란이라는 게 말씀하신 거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학자께서 지금 아즈텍 문명이랑 잉카 문명도 사실 한민족이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요? 근데 사학자는 아니고요. 다른 전공의 어떤 학자들이죠. 그러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예.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유사 역사학이라고 불리는 그 담론이 유통되는 상황을 보면 역사학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전공이 있는 어떤 권위 있는 학자분이 이 유사 역사학적인 담론의 경도가 되셔가지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다른 학문의 그 권위를 사용해서 타이틀이 교수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뭔가 좀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확대되고 가지고 약간 환단고기 같이 정설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거 참 봤는데 그럴싸해. 왜냐면 고대 아즈텍 어가운데서 점쟁이가 다마틴이래요. 다마추니. 다마티니. 그리고 그 화가가 다그리. 저도 웃고 넘어갑시다 그냥. 네, 저는 제 전공은 그쪽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언어나 이런데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글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평가할 능력은 안 되는데 제일 재미있었던 게, 그럴싸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분이 스페인 애들이 이쪽을 지배를 하면서 원주민 말을 스페인어로 적어놓은 거죠. 그 발음을 가지고 추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코네티컷이라는 곳이 큰 네터가, 네? 큰 네터가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참 재밌다 생각하고. 그럴싸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주장들의 특성을 보면 직관적인 유사성을 그냥 그대로 역사적 관계성으로 치환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음모론 있으세요? 음모론 하면은 또 중동이 세계 최고입니다. 왜요? 예, 중동에서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미국이 뒤에 있다, 이스라엘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예. 근데 한국도 약간 비슷한 면이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무엇인가 큰 사건이 이게 발생하면은 다 미국 CIA가 다 공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워낙 이제 미국이
미국이 중동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쿠데타도 많이 하고. 미국이 왜 쿠데타가 없는지 아세요? 미국 대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 대사관이 예. 없어서. 미국에 미국 대사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있는 데는 다 쿠데타 음모가 있는 거니. 이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다 쿠데타 한 거고. 아니야, 미국이 참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약간 오바로 있는 게 뭐냐면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적인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얼마 전에 북한도 있었고 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같은 경우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유일하게 군사 퍼레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 퍼레이드라는 자체가 우리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한 미국 장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할 필요가 없다.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접 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음모론 중에 하나는 미국 국방부가 국방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더 강력하게 부상시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이제 그 암살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CIA랑 서로 이제 반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가 집권하자마자 베트남전에서 이제 미국이 발 뺀다 이거였거든요. 1963년도에. 근데 우리가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전을 그만둬? 라고 생각했던 군수 업체들이 CIA와 손을 잡고 반전 운동가인 케네디를 끌어내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64년도에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확전을 시켰다라는 또 음모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 딱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뭐 역사학자분들 앞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가 딱 그런 예. 얘기 아니에요? 전 다빈치 코드 나왔을 때 그 시온 선교에 난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거요.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을 말씀하셔가지고 떠오른 또 음모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뭔가 고고학 조사를 할 때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봐 이 프리메이슨 세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집단이 두려움을 갖고 과거에 무엇인가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온 역사가 새로운 역사적 발견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집트에서 고고학적인 조사를 자기들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스핑크스 지하에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못하게 했다. 그리고 배경에는 프리메이슨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는 조사를 이미 다 했어요. 했어요. 조사하면 지진 파탄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별게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근데 이게 조사한 내용이 어떤 일반 그 시민 대중사회에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음모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피라미드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예요. 피라미드 조사도 이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있지 당연히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 일반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얻어내야 되는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문화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조사를 막고 있지는 않다. 이 음모론이라는 게 정확하게 잘 모를 때 카드라 통신이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또 그 음모론이 먹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맞거든요. 그럴싸하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저도 헐깃했던 것 중에 하나가 IS를 미국이 만들었다. 왜요? 분열시키기 위해서. 음모론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요.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게 진짜 그 미국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지원을 한 건지 아무튼 그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 그런 거 보면 아니 그럴싸해요. MC 서프라이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보통 이런 음모론들은 대체로 일부의 정말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살을 붙여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근거들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컨대 이거는 이제 뭐 완벽한 음모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모론적인 피라미드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이집트에 지어진 여러 피라미드들이 저 하늘에 있는 오리온자리 별자리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학계가 아닌 학계 바깥에서 제안된 이론이 있어요. 위치를 보면 되잖아요. 위치를 이제 보죠. 보면 기자에 지어진 세 개의 피라미드는 어느 정도 그 오리온자리 3태성이랑 비슷해요. 위치가. 그래서 그 이제 팔다리가 있으니까 이 팔다리 쪽도 찾아보자. 그래서 피라미드가 몇 개 나오기는 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정확하게 이 팔다리에 맞지 않아요. 근데 대충 맞는다라고 하면서 주장하신 분들은 이제 우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맞기 때문에 그거를 믿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게 그 기자의 세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이걸 학자들도 나름 동의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오리온자리의 3태성을 나름 염두에 두고 이 배치를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오리온자리를 따라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거 맞다고 하면 맞다고 그러니까 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오리온자리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랑 관련이 있는 별자리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리온자리라고 하고 있는 이 3태성과 팔다리 부분을 전부 다 오시리스랑 연관 지은 게 아니라 그 3태성만 연관을 지었어요. 맞아요.
맞네요, 어느 그럼 정도. 그거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팔다리는 별로 오리온자리를 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날의 상식을 가지고 와서 피라미드 위치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피라미드 가운데 사과를 놓으면 썩지 않는다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음모론도 아니고 유사과학이죠.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 어렸을 때 그래서 맞아요. 피라미드 이런 모형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에서는 머리에 쓰는 것도 나왔어요, 피라미드를. 아 맞다. 예, 머리에 쓰는 게 나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면은 머리가 맑아진다, 좋아진다. 공부 잘 된다, 뭐 이런 거. 사실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IS도 좀 더 정확하게 문건이 나와야지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함부로 못 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교육에 갸우뚱했던 게 최근에 우리가 이란한테 돈을 갚았잖아요. 당연히 제재가 좀 풀리면서 예, 미국이 주라고 줄 수 있다고 줬는데 우리가 스위스에 돈을 보냈고 스위스에 이제 그 돈을 까타르로 보낼 것이고 까타르에서는 그 돈을 이란이 한 푼도 자기 멋대로 쓸 수가 없고 이란으로는 단 1센트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란이 필요한 물건이 제재에 걸리지 않거나 핵 무기와 관계없는 것들 인도적인 물품만을 리스트를 하면 그 돈으로 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풀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란은 우리한테 묻혀 있는 거를 빼냈다. 빼냈다죠. 근데 한국으로서는 약간 알턴리가 약간 빠진 느낌은 있죠. 그게 이제 NIT 보도였고 우리 쪽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란 신문에 말도 안 된다 그거 기사 틀린 거다 우리가 다 쓸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누가 맞는지 모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얘네들 다 쓸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맞는지 몰라요. 너무 창피한 얘기잖아요. 돈 풀어줬는데 이란 정부가 한눈 못 쓴다. 그러니까 국내용으로 얘기한 건지 진실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런 건 없었나요? 이란에서? 아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어.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나빠지도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거기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잖아요. 네, 서울로 있죠. 근데 테헤란하고 서울하고 하는 거 땅 차이예요. 아, 이란에서 서울로 좋은 거리인데 테헤란로에 집 하나 있으면은 아니 근데 테헤란로 준공할 때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논밭이던데.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땅 샀어야 됐을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친미 국가가 무슨 뉴욕로가 있습니까? 워싱턴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한국에 소속한 게 우리도 리야드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그 네옴시티 하나. 테헤란로에 있는 서울로는 번화가인가요? 번화가는 아닌데 깔끔하고 조용하고 나쁜 거리는 아닙니다. 그 음모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히잡이 이슬람의 정통 문화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뭐 이슬람 이전부터 지체 높으신 여인들이 썼던 게 히잡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도 히잡을 썼어요. 예. 그게 여성들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예요. 히잡 얼마 전에 그 다른 그 유튜브를 보니까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란 여성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히잡을 강요하지 말라가 아니라 히잡을 쓰던 말던 그건 내 자유다. 그 자유를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서는 문제는 안 쓰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법이니까. 이슬람은 여성을 억압한다는 음모론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억압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물론 거기서 억압한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슬림 여성 중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있거든요. 항상 주장하는 게 이 히잡은 이슬람의 본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꾸란에 어디 얼굴 가리란 말이 어디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그거는 남자들이 해석해서 온 거다. 뭐니 그러니까 남성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느낄 만한 부위를 가려라 뭐 이런 말이 정숙하게 몸을 가리고 다니라는 거 있지만 머리를 가리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후대 남성들의 주장이다. 이게 왜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가 있고 아주 유명한 사우디의 학자들 중에서도 얼굴 이거 가리는 거 잘못된 거다. 서 있지도 않는 거 왜 하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있군요. 네. 근데 사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거는 관찰자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처해져 있는 뭐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한국 천주교에서 다른 나라 천주교와 좀 다른 게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안 써도 되거든요. 미사포. 예. 미사포를 하얀 거. 강요하진 않죠. 그전에는 쓰라고 그랬죠. 근데 또 옛날 신부들 중에서는 미사포 안 쓰면 막 화내고 실고라고 막 하는 신부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가리라고 하는 차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안 써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 미사포 쓰는 건 저한테는 차별이라고 봐요. 그런데 쓰는 사람들은 자기는 차별을 못 느낀다. 이게 왜 차별이냐? 성스럽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무슬림 여성들한테 왜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 쓰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사포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건데 보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안에 있는 사람 그 차이지.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이걸 왜 강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은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수녀님들이 쓰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우리가 쓰는 건 뭐라고 그러느냐. 아, 수녀님도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벗을 까 때는 벗으시겠지만 밖에서는 다 쓰시고 안 쓰시는 수녀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은 얘기하는 게 왜 한국에서는 수녀님들 쓰는 거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우리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당신들은 수녀가 아니지 않느냐. 일반인이지 않느냐. 네, 수녀님들은 종교인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요즘 그 명품 히잡 명품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 비싸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정말 구찌나 에르메스나 막 이런 명품이 팍팍팍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히잡 왜 쓰냐. 인도네시아 이런 거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무슬림 여성들에 비해서 명품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히잡도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비싼 거는 일제예요. 왜요? 가볍고 밖에서 가리더라도 나는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첨단 기술. 기술이 들어가 기술이 있어요. 좋아서. 그러면 거긴 장례식 문화 엄청 많이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인 분들이 히잡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분들 앞에서는 히잡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큰일 나요. 그분들은 히잡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종교적인 뭐 이런 성향이나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점. 네. 이번에 그 논란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도대체 무슨 논란이 나왔지 했더니 황민수 교수님이 또 한마디를 하셔서 또 되게 잠깐만 저를 보시길래 걱정했어요. 나 할 말 없는데. 박 교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넷플릭스에서 클레오파트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제목은 퀸 클레오파트라.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 전부터 한국은 조금 그 논란이 좀 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집트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클레오파트라를 일반적인 의미의 그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 여성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묘사가 기존의 전통적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했었던 방식이랑 다르기도 하고 단순히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한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건가요? 인어공주도 흑인으로 만든 걸. 제가 정확하게 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넷플릭스 측에서는 그런 유행하고 있는 PC를 상업화하는 그런 흐름에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요. 이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묘사하는 이와 같은 그 방식은 단순히 그런 PC 유행 차원뿐만이 아니라 기저에는 조금 더 좀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그 민권 운동을 이제 펼치면서 일종의 어떤 인종적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아프리카의 역사, 자랑스러운 흑인의 역사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그 흐름을 아프로센츄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프리카 중심주의인 거죠.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번영했었던 문명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위대한 짐바브웨라든가 혹은 뭐 에티오피아에 있는 악숨이라든가 굉장히 번영했었던 문명권들이 있는데 이런 문명권들 말고 더 네임밸류가 높고 더 오래된 문명인 이집트 문명을 아프로센츄리즘을 따르는 분들은 흑인 문명으로 규정을 했어요. 헐리우드에 있는 흑인 자본이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아마도 그 퀸 클레오파트라 제작 배경에는 이제 그런 아마 바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제작자들 그 면면을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대안적인 역사관이 퀸 클레오파트라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라고 이름 붙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꽤나 호평을 받은 작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역사 고증에 꽤나 실패한 사례네요. 저는 이 퀸 클레오파트라를 역사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전용 영상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흑인 아프로센츄럴리즘의 프라파겐다다. 예,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클레오파트라가 정확하게 어떤 인종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이 미이라로 발견되지 않았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경우에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이제 마렵에 해당되는 왕조의 일원인데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이쪽 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애초부터 마케도니아 출신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세운 왕조예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진 이후 약 3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오르는데
있는데 북의 쪽으로는 분명히 저쪽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분명하게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계 쪽인데 혼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혼혈이 있을 수 있어요. 프토레마이오스 왕조 내에서는 동네혼이 어쨌건 더 많이 행해지긴 했었지만 근친혼 말씀이시죠? 예. 혼혈이 중간중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클레오파트라는 정확하게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이집트 그 토착인들 혹은 저쪽 이제 아프리카에서 올라오신 뭐 누비아 출신 분들이 왕가의 계보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죠. 동시에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적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또 언급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날 터키 에페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무덤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이 무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이었던 아르시노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내려졌어요. 근데 이 무덤에서 출토된 유골들을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무덤이 19세기 후반에 이제 처음 발견이 됐고 20세기 초반에 조사가 됐는데 두개골은 오늘날에는 없어졌어요. 분실됐어요. 아 저런. 이 두개골에 대한 자료는 그 당시에 기록했었던 보고서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약간 아프리카 계통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정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 아르시노에가 그 아프리카 계통의 혼혈일 가능성도 굉장히 낮지만 근거들을 토대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르시노에와 클레오파트라가 어머니가 같을 가능성도 분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뭐 러프한 이야기들을 근거 삼아서 이 아프로센츄리즘에 경도된 분들은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다라고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죠.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흑인이라고 하면 곱슬머리에 입술이 두껍고 까만 피부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집트에 많나요?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토착인들은 일반적인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들은 말씀하신 그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누비아와 이집트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략 한 기원전 8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 누비아 지역은 이제 항상 이집트의 일종의 속국이자 착취의 대상이었는데 기원전 8세기가 되면 이 누비아인들이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25왕조 시대인데 그러면서 또 누비아인들이 이집트에 많이 정착을 하게 되었고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왔을 테니까 이제 프토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때는 흑인 계통의 혼혈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퀸 클레오파트라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이었을 것이다.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클레오파트라와 비슷한 왕조 시대나 아니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미이라나 그렇죠. 무덤에 있었던 그 표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인종이 밝혀진 사례가 있나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왕묘들이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왕을 미이라로 만들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기대할 만한 그 소식은 지금 그 약간 클레오파트라에 미쳐가지고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분이 여성 고고학자인데 탑 오시리스 마그나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 나온 발굴 결과인데 굉장히 긴 어떤 지하 통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왕묘급의 시설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쭉 들어가 보니까 바닷물이 조금 침수가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는 못했는데 이 무덤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 무덤에 진입을 했는데 무덤이 도굴당하지 않았고 시신이 남겨져 있다면 클레오파트라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을 끝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클레오파트라의 콧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콧대가 정말 건방진 콧대인지 아니면 포케이션 백인처럼 진짜 큰 콧대인지 뭔가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페르시아에 관련된 기록들 대부분 그리스인들이 썼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클레오파트라도 비슷해요.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기록들 대부분을 로마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당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적국의 수괴거든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아주 타락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방식으로 살아가던 여성이에요. 양다리도 걸쳐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그 로마인들 부부 관계를 파탄내고 막 이런 그렇다 보니까 로마인들의 기록에는 언제나 편견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은 이집트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고 그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계속해서 읽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이 콧대 얘기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쓴 거예요. 이 사람 역사학자도 아니죠. 그리고 시대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모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상이 상상. 근데 사실 예수는 백인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좀 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뭐- 백인이 아닌데. 예수도 백인이 아니다라고
꼬불꼬불한 머리에 약간 흑인 계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2000년에 BBC가 복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 사람으로 완벽하게 중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중동 우리가 보는 아랍 사람이나 이런데 성당 이런 데 다가 보면 예수는 다 백인으로. 그 사진 안 갖다 놓을걸요? 베드로라고 그러면 오케이. 베드로는 받아주겠는데 예수는 백인으로 할 겁니다. 그 지역 특성상 정말 하얀 얼굴에 금발의 긴 머리 이게 가능한가요? 레바논 쪽은 가능할 거예요. 많이 섞여 있는. 근데 요즘에 보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방영하는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보면 약간 그런 중동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메시아처럼 표현한 드라마들은 종종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햇빛이 강해가지고 선블락 크림 안 바르는 이상 얼굴이 새까맣게 탈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이 흑인 논란과 관련해서 제일 분노한 사람들이 이집트 이집트 사람들이겠죠.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나서 막 시민사회에서 넷플릭스 탈퇴 운동도 일어났었고 이집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집트 정부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고대 이집트 문명을 흑인이랑 뭐 이렇게 아프리카 전통 아프리카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노이로제 같은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집트는 약간 그 흑인 문화를 약간 하위급 문화로 보는 저는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는 흑인 문명은 아니다라는 아니지. 걸 내세우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례가 그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어떤 이집트 특별전을 하면서 특별전을 하면은 뭔가 공연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잖아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이제 아프리카 전통 음악 공연을 특별전과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이집트 정부가 파악을 하고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이집트 사카라에서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이랑 함께 굉장히 공동으로 중요한 발굴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발굴 프로젝트에서 이집트 정부가 네덜란드 국립고고박물관을 퇴출시켜 버렸어요.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서 그런지 제가 90년대 TV 보면 메쉬라는 오래된 미국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베트남이에요. 그 논이라고 하는 베트남 모자 있잖아요. 이런 삼각형. 한국 농부가 이걸 쓰고 물소를 가지고 논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한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저 예. 보고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한국이냐? 열받죠 그러면. 예, 요즘 그럼 난리 나겠죠. 근데 그거를 어느 조그만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고 하고 비웃고 말겠지만 전 세계인의 수억 명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맞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왕, 그것도 가장 유명한 왕, 뭐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것도 인종도 다른 왕을 딱 내세우면은 한국도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집트인들은 이른바 그 전형적인 흑인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흑인 문명이 아닌데 흑인 문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역사 왜곡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도 그냥 무슨 어떤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고구려 광개토 태왕 전기라고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는데 동남아시아 인종의 왕이 말을 타고 뛰고 있으면 저게 어떻게 광개토 대왕이야? 예전에 나왔던 B급 미국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우리나라 한번 중국 얘기하면서도 다 기모노 입혔어요 그때요. 그 열받죠. 사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엄밀하게 또 그 완벽한 토착 이집트인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제 어쨌든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고대 이집트사를 왜곡하려고 든다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분노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요부 뭐 안토니우스와 그 카이사를 양쪽 다 바람을 피웠던 나쁜 여인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집트 현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나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할리우드의 묘사는 로마인들의 기록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고 굉장히 수완이 좋고 엄청나게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파라오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 계통이니까 대부분 주 언어를 그리스어로 쓰고 당시 고대 이집트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통역관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어도 완벽하게 구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의지가 분명했고 이집트를 다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때부터 이집트가 거의 완전히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가는 중이었는데 이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집트를 로마와 맞짱 뜰 수 있는 어떤 당당한 헤게모니를 지닌 어떤 세력으로 부활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로마의 여러 군벌들, 뭐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 같은 장군들을 이제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그 저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떠올라요. 그 영화 때문에 뭐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카이사
카이사르가 안 만나주니까 빨가벗고 이제 카페트 사이에 돌돌돌 말려 들어가가지고 수르르 풀려가지고 나체인 클레오파트라에 나가가지고 카이사르를 유혹한다. 이건 야사죠. 그거는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기록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플루타르크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처음 만날 때 어떤 양탄자나 혹은 이런 어떤 그 넝마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옮겨서 그 속에서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 카이사르를 만났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기록들에는 다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또 당대의 정황을 염두에 둔다면 클레오파트라가 물론 프톨레마이오스 13세한테 약간 밀리는 형국이었지만 이 사람도 파라오였거든요. 이 파라오가 그 로마의 장군을 만나는데 그렇게 숨어서 들어갈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요. 근데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음모론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선전이고 음모론은 뭔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어떤 정보를 제안하고 조작하는 건데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음모론까지 가지도 않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인어공주가 흑인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원작에서 인어공주를 아마 정확하게 인종적인 묘사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근데 습관적으로 서구에서 이제 유통되던 이야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백인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흑인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설정만 좀 잘 바꾸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 아래 옷을 입고 계신 걸 보면 절대 추운 지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종적으로 새하얗긴 힘들지 않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또 햇빛을 잘 안 받으니까 한 2-30m 안으로 들어가면 자외선은 거의 이슬람 문화권이 밖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똘똘 감싸는 겉으로 화려하지 않은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속옷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뭐 속옷을 엄청 비싸고 화려한 옷을 사 입는다라는 근데 소문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제일 잘 팔리는 속옷 브랜드가 빅토리아 시크릿이. 아이고 좋은 옷이죠. 맞네요. 네. 엄청 비싸고 좋은 속옷을 입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들은 말로는 무슬림 여성들하고 친구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밖에서 볼 때하고 안에서 볼 때 너무 다르다. 밖에서는 이제 많이 정중한데 여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보면 화려하고 아,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다 벗어도 돼요? 아니요 벗어야 않지만 밖에서는 다 감싸야 되니까 오히려 안에 있을 때는 더 이 보여주고 싶은 이렇게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그리고 이제 편하게 강하니까. 있으니까 여성들끼리는요. 이제 우리는 이게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아,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오늘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